자, 이제 문제 1번에는요. RLC 직렬회로 문제가 나왔죠. 직렬 문제요. 자, 공질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는 결국은 LC 부분이죠. LC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에서 지금 보면 유도성 리액탄스와 용량성 리액탄스 보이죠. 이놈이 제로가 되니까 결국 임피던스는 저항 R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 R밖에 없다 보니까 임피던스는 저항 R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류는 공진이 있을 때 이 공진 전류는 R분의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이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임피던스 값이 최소화되죠. 최소화되니까 이 공진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공진 전류는 최대가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진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도성 리액탄스가 오메가 공진일 때 각축 파수가 이제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면 오메가 L이 그렇게 하면 유도성 리액탄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값을 바꾸는 거죠. 용량성 리액탄스는 오메가 제로의 C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 저항값이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공진 전류.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공진 전류를 곱하면 각각의 공진 전류를 곱하면 여기 이제 요 L에 걸리는 전압, 여기는 C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죠? 요 전압. 요게 뭐냐면 결국은 얼마큼 크냐. 이게 이제 뭐 확대도 뭐 이런 쪽이죠. 요것도 옛날에 내가 LC 필터 설명할 때 고조파, 그죠? 요 전압 확대도 같은 거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죠? 자, 어떡하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자, 이때 이제 공진 족부는 유도성 리액탄스와 용량 등에서 같아질 때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공진 시 LC의 전압 확대율 QL하고 QC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단자 전압. 요 전원 전압 대비해가지고 요 전원 전압 분지 이 VL에 걸리는 전압. 요게 이제 QL이 되는 거죠. 그죠? 전압 확대율. 여기도 마찬가지 QC는 요 단자 전압. 요 이제 이 단자에 걸리는 이 전압 분지. 그죠? 여기 이제 콘덴서에 걸리는 그 전압. 그죠? 그 전압이 이게 이제 전압 확대율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크다. 근데 이게 같으니까, 이게 결국 이게 우리가 분자가 같지 않습니까? 같으니까 결국 얘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요거 자체에서는 이렇게 전압이 확대된다. 이거죠. 요것도 요 자체에서 전압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시험에 물었었고요. 자, 전압 확대율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압 확대율은 Q 값은 R에 비해서 여기 이제 결국 아까 오메가 L, 그죠? 이 결국 이제 오메가 제로의 L,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C분의 1,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아까 이 분자였어요, 그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죠? 여기 QL하고 QC가 크겠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다. 여기도 이거 전체야. 이거 전체가 크냐, 이거 전체가 이제 크냐 이거죠. 그다음 요거도 요거 전체가 이제 크냐 이거죠. 그죠? 이거 크면 클수록 Q하고 QC하고 QL, 즉 이게 이제 전압 확대율이 즉 양호도가 커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무한장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리 R만큼 떨어진 점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풀이를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으로 풀어라, 이래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음 장에 제가 보시면요.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도 풀이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비오사바르 법칙은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으로 풀어라 했으니까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요. 뭐 간단하게 반드시요. 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선 도체가 있을 때 보통 이걸 1m로 봅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m 정도로 보는 거죠. 1m 정도. 그러다 다른 무한장 직선 도체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위에 전류가 흘러가니까 암페어 오르나사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암페어 오르나사의 법칙이었어. 그죠? 이때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죠? 요 미소 길이에 대한 이 자기장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적분하게 되면, 이 자기장을 전부 다 적분하게 되면 요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원천이 전류가 된다. 이게 이제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H1의 L1이다. 여기가 H2의 L2다. 여기가 H3의 L3다. 쭉 가서, 그죠? 전체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요 길이, 그죠? 이 길이 전체를 적분하게 되면 요 반드시 이 가운데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은요, 반드시 이 전류가 이 폐곡선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폐곡선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전류가. 이래 되면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제 이 폐곡선 안쪽에 전류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요렇게 이 자기장을 우리가 이제 선적분하지 않습니까? 이 폐곡선에 대해서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한다. 적분. 이게 이제 C가 circulation, 선이죠. 선적분, 선, 그죠? 선을 전부 다 더한다는 거죠. 인테그럴, 그죠? 이게 되면 H를 앞으로 빼낼 수 있죠. H를 빼내면 결국은 H의 인테그랄 DL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 1이 있는데 이 L이라는 게 HL이 나오는데 이 L이라는 거는 원주죠, 원주, 그죠? 원의 지름은 2파이 R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풀이하면 여기 이제 H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H의 2파이 R은 I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기장 H를 구하면 I 나누기 2파이 R. 요렇게 이제, 자기장 암페어 턴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이 자기장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이 전류의 크기의 비례관계죠. 전류의 크기의 비례관계고, 반지름한 거는 반비례 관계다. 그죠? 여기는 반비례 관계고, 여기 비례 관계다. 요런 내용들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 도체 안에, 이게 이제, 이 직선 도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가. 만약 이렇게 개수가, 예를 들어서 I1 있고, I2가 있고, I3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전류의 개수를 다 더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이 직선 도체의 전류가 몇 개냐? 1부터 n개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개수가 n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H 아까 어떻게 됐죠? 2파이 R 됐죠. 이거는 NI가 된다. NI가. 만약 한 개가 있으면 1이 되는 거고, 두 개가 되면 2가 되는 거고, n개가 있으면 NY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전류가 만약에 이게 방향이 1에 가는 게 있고, 만약에 방향이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류의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I1 플러스 I2, 그죠? I3. 요거 I3죠. 같은 방향이죠. I3하고 I1은 같은 방향이 하고 I2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I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 의미가 그런 개념이다. 그죠? 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턴수가 몇 턴이냐. 그죠? 턴수만큼 이렇게 곱해진 게 요 자기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1턴이면 이게 1이 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있으면 2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런 개념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에 대한 미분형, 요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하는데, 요것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한 풀이도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봐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 이것도 벌써 이번까지 두 번 기출이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은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준비를 또 해놔야 된다. 이런 거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이게 이제까지 두 번 나왔다는 거죠. 그 제가 옛날에 관련도 기출문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이거 전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자, 초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설계 시 승급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궁관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왜 나온지 가만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최근에 지금 엘리베이터 그 제조업체 있죠. 그 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이 목적층 선택 시스템을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초고층 빌딩에서는요. 초고층 빌딩에서는 전부 다 목적층 선택 시스템이 적용된 이런 궁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궁관리 방식이라는 건 엘리베이터를 여러 대를 운전하면서 어떤 로비층에서 호출 명령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호출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 시스템을 해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 요즘 이제 궁관리 시스템에서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어떤 그 궁관리 방식도 적용이 되지만, 그죠? 그런 게 한 일환으로 이 목적층 선택 시스템이 모든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생산업체 있죠. 여기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여기 개념을 잠깐 준 건요. 탑승 전에 거기 로비층에 있는 거기 이제 로비층에 있는 거기 이제 입력 장치에다가 행선지를 딱 거기다가 모니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으로 오면 그 엘리베이터를 승객이 타고 이제 그 목적층 쪽으로 바로 올라가죠. 이때 엘리베이터 안에는 카스위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비층에서 그
패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입력 보드 같은 거. 입력 보드에 딱 그 눌리면 바로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가면 그 목적층에 바로 승객을 이렇게 도착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목적청 선택 시스템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엘리베이터 설계 회사, 제조 회사에서 이걸 적용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특징을 제가 몇 개 좀 적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이 목적청 선택 시스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개념으로 내가 좀 적어놨거든요. 요거는 뭐 시험장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만 적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대 엘리베이터를 이제 묶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죠? 퍼지,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군관리 방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방식도 이제 내용을 조금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탑승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을 하면 대기시간,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초고층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서비스 구간을 분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에 굉장히 층이 높은 층에서는 뭐 저층 부분, 그죠? 저층에 엘리베이터 지역, 그 다음에 중층, 그죠? 그 다음에 고층, 이렇게 엘리베이터 존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운전하게 되면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이제 조닝 기법도 있다. 서비스 구간을 분할하는 조닝 기법. 그 다음에 이제 로비를 건물의 중간에 설치하는 스카이 로비 방식, 이런 걸 또 쓰게 되면 이것도 대기 시간을 줄이는 이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컨트롤에서 아까 목적증 선택, 그 방식,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활용 방식, 그 다음에 교통량을 분석해서 탑승 인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책자에 없죠. 요건 제가 또 조금 더 추가를 했거든요. 요 부분도 더 넣어주면 대기 시간을 줄인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군관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군관리 방식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군관리 방식에 대한 종류.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이제 기본서 교재에 있는 건데 또 메이커 자료 같은 데를 또 제가 더 확인해 보니까 요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전자동 군관리 방식을 적용하는데 피크 시간에 이렇게 이제 군관리 방식을 하는 게 피크 서비스 전자동 군관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시간, 예약 안내 전자동 군관리 방식도 있고요. 아까 위에 했던 인공지능, 즉 퍼지 기능을 이용한 군관리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 정도예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는. 그 다음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그 효과, 특징은 결국은 이제 인건비, 이런 것도 줄이고, 대기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피대기를 보호기기. 이 보호기기라는 건 여기서 이제 변압기죠. 그죠? 피대기가 보호하는 핵심 기기는 우리가 변압기죠. TR, 그죠? TR을 이제 보호하는데, TR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대기를 최단 거리에, 변압기 최단 거리에 피대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 이유를 들고 설명하라. 그렇게 하면, 요 변압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파고치. 자, 우리가 이제,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제한전압이 발생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뭐, 이거는 우리 기본, 저희 다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상용주파 전압이다. 그죠? 상용주파수 전압이 있죠. 상용주파수 전압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뇌서지가 들어오겠죠. 뇌서지가 들어옵니다. 뇌서지가 들어오가지고 이제 방전기 시납이 도달되면 제가 이제 개편 가지고 설명합니다. 개편요. 갭내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설명할 수 있죠. 개편 가지고 설명하면, 자, 이게 이제 방전기 시납이죠. 그죠? 방전기 시납입니다. 자, 방전기 시납에서 방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방전율이 흐르겠죠. 비행기 쪽에서. 방전율이 흐르면서, 그럼 이제 이때 제한전압이 딱 발생되는 거죠. 그죠? 이 방전율이 딱 흐르고 딱 끝나면 이제 제한전압이 끝나는 거죠. 자, 제한전압이 딱 발생되고, 더 이상 이제 방전율이 가지 않는 거죠. 요때 이제 제한전압 VP가 뜨는 거죠. 이때 이제 상용주파 전압이 걸려있죠. 이 상용주파 전압이. 상용주파수 전압이 걸려있으니까 이 상용주파수 전압에 따라서 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속류가 발생되죠. 이 속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속류가 있으면 개평, 속류가 없으면 갭내수죠. 이때 이제 제한전압이 딱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제한전압. 이 제한전압만 딱 뜨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피레기, 이 단자 쪽하고 이 대지 사이, 그죠? 대지 사이에 이 제한전압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피레기에서 변압기까지 거리. 요 거리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이 U가 뭐냐면, U가 침입하의 파도 준두죠. 이 파도 준두에 여기 이제 시간에다가 두 배에 대한 전압까지도 기계 전압이 뜬다는 거죠. 그죠? 제한 전압에다가. 그러니까 이 값이 경우에 따라서
이 이격거리가 충분히 만약에 길다. 이 이격거리가 길 때는 이 전압이 VP, 제한 전압까지도 뜰 수 있다. 그래,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 VP까지 뜬다. 이 VP까지가. 이렇게 떠버리면, 여기 이제 높은 전압이 변압기 쪽에 인가되니까, 변압기의 절연 설계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변압기의 절연을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변압기의 절연 설계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죠. 그럼 비경제적인 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절연비를 낮춘다. 즉, 절연 설계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례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이격거리를, 그죠?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변압기 임피던스는 약 한 1에서 한 6kΩ 정도 되죠. 약 한 6,000옴 정도 됩니다. 그 엄청난 임피던스죠. 이 Z2, 그죠? 여기 이제, Z2의 임피던스는 이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Z1. 피레기는 쪽에는 대기전이니까 이거는 거의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거의 6,000이니까 여기 이제 반사파, 그죠? 이 변압기 쪽에서의 반사파는 이렇게 되죠. 이 제가 이제 반사파 식도 기본서 공부할 때 제가 이거 유도 과정을 내가 다 유인물 내드렸죠. 그죠? 입사파에, 그 입사파가 지금 이제 제한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결국은 여기 이제 반사파 쪽이, 여기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정반사가 되죠. 왜냐, 이게 거의 이거에 비하면 이거 제로, 이거 6,000옴이면 이거는 없어진다고 보면 여기는 이 아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반사파는 그 입사파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정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반사가 일어나고 다시 이제 왔다가, 그죠? 왔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다시 이제 부반사를 하는 거죠. 부반사를 해서 다시 이쪽에는, 부반사에 의해서 다시, 그죠? 이거는 이제 피레기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Z2 빼기, 여기 Z1에다가 Z2 빼기 Z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제로죠, 그죠? 이놈이 제로. 그러니까 이놈 제니까 이놈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레기 단자 쪽에서는 이렇게 부반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반사, 부반사, 이런 왕복 진동을 통해가지고 이 거리가 길 때는 여기 변압기 쪽에 두 배의 전압까지 뜬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거리에 의해서 두 배의 제한 전압이 뜰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피레기하고 피보기 사이의 거리를 좁혀라. 이런 내용이 되고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발소에도 나왔고 용료에도 나왔고 건축에 이번까지 두 번 나왔죠. 그죠? 이것도 이 앞에 이제 언제쯤 나왔냐면요. 116회 나왔죠. 116회. 이것도 116회 1-10종 나왔습니다. 116회. 116회 1-10회냐. 이런 것들이 129잖아요. 그죠? 129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15회 주기하로 도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원리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답안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하지만, 그죠? 어떡하네? 여러분, 기본 내용들은 잘 좀 알아야 된다. 반드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결국은 여기 이제 두 배의 제한 전압이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변압기 절연을 두 배로 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피레기를 피보기, 즉 변압기 근처에 설치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절연 협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쭉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고압 차단기의 전격 중에서 전격 차단 전류와 전격 투입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투입 전류가 전격 차단 전류 2.6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뭐 2.5배, 2.6배 똑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과전류 강도 그때 설명할 때는 유튜브에 올리는 그 내용도 그 2.6배에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수업했던 자료 일부 잘라가지고요. 자, 전격 차단 전류라는 거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고장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CT를 통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계정기가 있겠죠. 그죠? 리레이가. 자, 뭐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제 과전류 계정기가 들어오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순시로 할까요? 순시. 그럼 순시에, 자, 순시 요소가 들어옵니다. OCR에 순시 요소가 들어오겠죠. 그죠? 50번, 51번하고 1시하고 이제 순시가 있는데 만약에 탈락이 생겼다. 탈락, 그죠? 탈락 고장이 생기면 당연히, 그죠? 여기 이제 순시 요소가 동작을 해서 여기 이제 세팅값, 정정값 이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정 전류값, 그죠? 정정 전류값 이상이 입력이 되면, 그죠? 보통 50ms 이내죠. 50ms 이내에 여기 이제 계정기의 동작에서 트리 코일을 유자시키죠. 이 트리 코일을 유자시켜서 차단기를 이제 트립을 시켰죠.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보통 이때 투입하는 시간은 우리가 고장전류를 보면, 그죠? 이 고장전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미 항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근데 고장 시점을 반드시 이 지점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고장전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만약에 고장점을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고장점이 발생되면 직류는 여기 생겨요. 이거에 대한 반대로, 그죠? 여기서 이제 직류가 생기죠. 보통 여기서 이제 고장이 생긴다고 보니까 직류를 이 크기에 해당하는 이 플러스 부분에 직류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직류 전류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직류 전류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C 쪽이죠. 자, 이게 두 개를 합해버린 게 이거죠. 그죠? 합한 게 이거다. 비대칭 단락 전류가 나오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이제 차단기가 차단되는 시간이 3사이클에서 5사이클, 그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2만 같은 데 한 3사이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의 직류 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여기 1사이클, 2사이클, 그죠? 여기 이제 만약에 한 3사이클이라고 보면요. 3사이클이라고 보면 거의 직류 부분이 없어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3에서 이제 5사이클에 차단된다고 하면, 그죠? 거의 여기는 이제 대칭 단락 전류만 있는 거죠. 대칭 단락 전류만. 그죠? 대칭 단락 전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차단한다는 거죠. 그 직류 부분이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투입할 때는, 자, 봐보시죠. 차단할 때는 고장이 발생돼서 이제 차단을 했죠. 그죠? 그때 차단하는 차단 전류는 DC 전류 부분이 없는 AC에 대한 이 고장 전류만을 차단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값이 작은 거죠. 근데 투입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이 발생되어 있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전격 투입 전류요. 전격 투입 전류는 이런 개념이죠. 자, 고장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장이 재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자가 다운을 했는 거죠. 다운해서, 자, 리모트로 해서, 보통 리모트로 많이 해요. 현장에서 수동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레버 가지고, 그죠? 수동 레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자, 고장이 난 상태에서 탈 때 가잖아요. 그때 바로 또 차단이 되겠죠, 이때. 이때 차단되는 투입 전류. 이 투입 전류는, 전격 투입 전류는 요 DC 부분이 가장 큰,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사이클, 2분의 1 사이클에서, 우리 이제 가장 큰, 요 값들이 이제 이 전류값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격 투입 전류가 최초 주파수의 2분의 1 사이클이죠. 최초 주파수의 2분의 1 사이클에서 이 직류가 가장 많은 요런 지점에서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입 전류는 DC 부분이 지금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전격 차단 전류죠. 전격 차단 전류는 여기는 DC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없는 부분. 그죠? 이거 자체가 이 DC 부분 이런 거 포함해서 이게 이제 한 2.6배 정도 된다. 2.5배에서 한 2.6배 정도. 그죠? D 성분이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입 전류하고 차단 전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제, 여기 이제 투입 시점의 전류가 차단 전류의 2.6배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이제 그 밑에다가 내가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밑에 이제 전격 투입 전류가 전격 차단 전류 2.6배가 되는 이유들을 제가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고장 전류 이거 투입되는 투입 전류는 2분의 1 사이클 지점에서 이게 최초 주파수의 순시치에 이제 투입이 된다. 그죠? 그래서, V12 같은 데는 전격 차단 전류는 보통 이제 여기서 차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단되다 보니까 직류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차단이 되죠. 근데 투입 전류는 여기서 투입된다는 거죠. 여기서 투입되다 보니까 이 전류가 이 전격 차단 전류보다 투입 전류가 한 2.6배가 되는 이유는 그 DC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가장 많이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지만 차단되는, 투입되는 부분에서 보면 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고려했을 때 2.6배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내가 이제 연구반 수업할 때도 내가 설명했던 것 같고, 실전반 할 때도 내가 몇 번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딱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책자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책자에 없고요. 논문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별류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포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지금 아까 이겁니다. 똑같은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비대칭 단락줄류가 들어와 있잖아요. 비대칭 단락줄류가. 이 비대칭 단락줄류가 딱 들어와 있는데, 자, 봐보시죠. 이 비대칭 단락줄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봐보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DC 전류 부분이, DC 전류까지 이제 포함했다는 거죠. 이 DC 전류까지 포함했죠. 그죠? 자, DC 전류 포함해서 이제 이 비대칭 단락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봐보시죠.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포화선이, 여기 지금 세츄레이션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이
포화선, 즉 우리가 설계자수밀도, 즉 포화선이 여기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포화선이 여기 있다고 하죠. 이렇게 양쪽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포화선이 있는 거죠. 근데 밑에서는 이 파인 자체가 포화가 되지 않았죠. 이 마이너스 부분에서는 전부 다 네거티브 부분에서는 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포지티브 부분에서 포지티브 부분에서는 이 파인 자체가 지금 위에 부분이 포화선을 넘었잖아요. 그죠? 포화선이 넘어버리니까 이 파인 자체가, 자, 봐보십시오. 이때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포화가 딱 되다 보니 이게 이제 포화선이다 보면요. 이 이 자속 자체가 이렇게 잘리 나오죠. 이렇게. 밑에 부분은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죠? 나왔죠. 나왔는데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역시도 여기서 다시 포화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포화를 해서 다시 포화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포화됐을 때. 이 포화됐을 때. 이렇게 이제 전류 자체가 적게 나온다. 포화되니까.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위에 포지티브 부분에서는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포화에 의해서 전압 전류가 적게 튀어나온다. 위에 부분은. 근데 마이너스 부분은 정상적으로 튀어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이거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포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옛날에 설명을 했었죠. 단락 전류 같은 대전류가 들어왔을 때 CT 2차 오픈에 의해서 포화가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단락 같은 대전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 포화가 된다 했죠. 이거 우리 기본 문제로 공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옛날에 그죠? 이런 우리 기본서에 듣고 그 연구반 교재도 있죠. 이렇게 이제 포화선이 여기가 있으면 이게 포화가 됐지 않습니까? 포화가 딱 되면 이때 이제 여기까지는 전압이 좀 나오죠. 이 시간까지는. 이게 전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부분에 포화가 되니까 E는 마이너스 DTV D파이잖아요. DTV D파이니까 이 자속의 변화가 없죠. 이 자속의 변화가 없다는 건 0이죠. 만약에 10에서 10이다. 그죠? 20에서 20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0이고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속 변화가 없다는 건 결국은 여기 전압이 안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전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부분이 지금 포화가 됐죠.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포화가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압이,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이 개념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DC 전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화선, 즉, 설계자속 밀도, 즉, 포화 자속 밀도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파인 자체가 작게 나오죠. 이 전압이든, 이 전류든, 이 파인 자체가 왜곡이 되죠. 파형이 왜곡이 되면서, 자, 이 전압도 작게 나오죠. 전압 전류도 적게 나옵니다. 그죠? 이 전압 전류도 당연히 이게 이제 감소가 되죠. 그죠? 전압 전류가 감소되다 보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전류가 감소되게 되면 계전기 2차 쪽에 전류가 피감이 잘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DC 전류 때문에 이게 CT가 포화가 되버렸어. CT가 100대 5짜리입니다. 100대 5짜리인데, 여기 이제 계전기가 있잖아요. 오샤리, 그죠? 자, 왜 이제 입력 전류가 제대로 안 들어가냐 하면, 여기 만약에 단락 전류가 쉽게 얘기하면 한 1000A 할 거야. 1000A. 자, 단락 전류가 1차측 단락 전류가 1000A 하면 100대 5니까 여기 몇 배 들어갔어요? 100배 들어왔죠. 100배 들어오면 2차 측에 100배니까 500A가 들어가죠. 500A가. 그죠? 500A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500A가 들어오지 않다는 거지. 왜? 포화가 되다 보니까 전압도 작아지죠. 전압이 작아지니까 전류도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CT 2차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자체가 적으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탈락이 발생되면 여기 이제 순시호흡에서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픽업되는 전류값이 적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계전기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차단기를 동작시키지 못하죠. 그죠? 이런 차단기 부동작, OCR에서는요. 이런 OCR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작시키고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차동 계전기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차동 계전기에서는요. 비유차동 계전기, 다 차동 계전기 똑같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차동 계전기에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1차 측에 우리가 이제 도립전류 같은 데 1차 측에서 많이 발생되죠. 변압기 2차 측에는 도립전류가 거의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기죠. 변압기 1차 측에 도립전류 생깁니다. 그 도립전류 부분에서도 DC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DC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이 계전기 쪽에서 포화가 되죠. 여기는 포화가 안 되죠. 여기는 포화가 안 되고 여기 포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전류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는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차전류가 걸리니까 여기 뭐가 됩니까? 차동 계정이나 비호차동 계정이, 그죠? 이런 것들이 오동작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오동작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차주로 들어오니까 비호차동 계정기에 그 입력되는 그 전류값이 어떤 비율값을 넘으면 오동작을 해버리는 거죠. 비호차동 계정기에서는. 그죠? 일반 계정기에서는 부동작. 비호차동 계정기는 여기 이제 오동작. 내가 이거를 어디에서도 설명했습니까? 이것도, 그때 이제 공시맹별육에서 내가 또 설명했잖아요. 공시맹별육에서도.
연구반 내가 수업할 때 이 공시민별류기에서도 이런 내용 다 설명했거든요. 포화의 문제. 그러니까 공시민별류기는 결국 포화가 되냐 안 되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공시민별류기는 말 그대로 철심이 없기 때문에 포화 현상이 생길 수가 없다. 일반 별류기들은 철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화가 생긴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고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영양. 자, 봐보십시오. 영양은 이제 보호계정기에 입력진류가 적어진다. 그래서 계정기의 지식값이 작아지죠.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정기에 입력되는 전류의 파형과 크기가 왜곡이 되죠. 내가 설명 다 해드렸죠. 과전류 계정기 부동작, 거리 계정기 부동작, 차동 계정기 오동작.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그죠? 자, 그리고 직류가 왜 발생되는지를 내가 이거 수업 시간 때 연구반 되고 기본반 수업할 때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고장전류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전전압 결정식 고려사항. 이게 전에도 한번 나왔죠. 배전전압 결정식 고려사항이 이게 이제 101회 때 3-25점 나옵니다. 101회 때, 그죠? 이게 101회 때 3-25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일단 2분 이상의 출제가 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계산 핸드북에 그대로 나옵니다. 기술계산 핸드북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답안지 쓰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배전전압 결정식 고려사항 3가지. 많이죠, 많이. 돈. 그죠? 여기 이제 많이는 알파, 베타, IL이죠. 그래서 I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력에다가 루트 3 전격 전압이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 수식을 변경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전압하고 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반비례 관계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뭐 알파는 이제 전압에 따른 가격 변동의 수죠. 그죠? 뭐 전압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 변동도 올라지는데 그 전압이 올라가는 배수만큼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죠? 전압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베타는 전류 밀도 계수죠. 전류 밀도에 대한 부분. 왜 이 베타를 고려해 주냐? 우리가 이제 허용줄 케이블의 굵기가 작은 놈은 전류 밀도가 큽니다. 케이블이 굵어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류 밀도를 따질 때 허용 전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케이블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제 허용 전류뿐만 아니고 탈락이 발생됐을 때 그 탈락 전류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전류 밀도 계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전류 밀도 계수도 케이블 사이즈에 따른 전류 밀도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렸죠. 전류 밀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고, 왜 우리가 그러면 허용줄만 따지면 안 되냐, 탈락줄을 왜 따져야 되고, 그 탈락줄을 따질 때 이 전류 밀도 계수 베타를 왜 고려해야 되는지를, 그죠?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아까 요 이의 반비례 관계, 요 얼뜻하는 전압과, 그죠? 여기 이제 돈과의 관계는 이제 반비례 관계다. 근데 알파 베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에는 전부 다 이제 비례 관계죠.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은 많이 든다. 뭐 이 공동상황이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 요 관계를 잘 적어야 된다. 여기 기술계산 핸드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머니하고 알파 베타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 이꼬르 E이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하고 E가 똑같으면 이게 뭐라게? 요 두 개의 값이 똑같으면 이 전압에 무관하게 항상 이거 일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알파 베타가 E보다 크면 요때는 이제 많이가 돈이 이제 고가가 된다. 그죠? 그 반대는 돈이 또 저렴해진다. 이런 개념이고요.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죠. I제곱 RL에서 요 I를 아까 다시 요 식으로 변경할 수 있죠. 이렇게 변경하면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력 손실이 많아지고,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력 손실을 줄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송전이고 배전이고 왜 승합을 하느냐, 여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시겠죠? 배전이고 송전이고 전압을 높여야만이 전력 손실을 줄여진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저런 쪽에 이제 저런비는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이제 손실은 줄여진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 변동도 이런 전압 변동률 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압 변동률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ES/ER이 전압 강화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I가 다시 P 나누기 루트 3E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전류 부분을. 그래서 이제 밑에 E하고 요 당초 이놈이랑 요 E가, 그죠? 같이 이제 분모로 곱해지니까 이거 역시도 전압 변동률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다. 그죠?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전압이 낮을수록 전압 변동률이 커진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관계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전력 손실, 그 다음에 머니의 관계. 요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관계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KC 있지 않습니까? KC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시험장에서는, 이걸 뭐 상세히 쓰기보다는 그죠? 어떻게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15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요. 16가지인가요? 16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10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전체를 다 쓰라 이러면 25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한 10점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온도. 자, 이제 배선 설비 주위의 주요 온도가 높으면, 이 주요 온도가 다시 이제 케이블의 열에 의한 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저렴물의 온도 상승 한도에 외부의 주요 온도가 저렴물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여론들요. 외부 여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배선 설비들이 충분히 이격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뭐 난로가 있다 뭐 그래 됐을 때 그 난로나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뭐 배선 설비에 열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이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다음에 물의 존재 막 이런 것들은 IP 보호 등급에 맞게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IP 등급이라는 게 우리가 물하고 그다음에 고체, 액체하고 고체에 대한 보호죠, 그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보호 등급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형 침입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체의 침입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보호가 될 수 있는 IP 보호 등급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식 문제, 뭐 이런 것도 금속 부분이 이런 부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기계적인 충격에 대해서 이 손상이 방지된다. 막 그런 개념이고, 진동은, 케이블이나 전원전선의 이런 쪽에다가, 외부의 이제 어떤 진동의 그런 영향으로부터, 진동에 대한 그런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의 영향,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일단 문판을 좀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그 정도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거를 약간 좀 짜증스러운 공부죠, 이런 것들이. 그죠? 약간의 암기성이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안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지금 사이클이 자주 돈다는 거죠. 거의 그죠? 거의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조명 설계 시 구간별 설계 기준. 저는 이거를 그 터널 조명 설계에 보면 뒤에 보면 해설서에 보면 설계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개념적인 거고 실질적인 어떤 그 구간별 설계 기준은 조명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은 뒤에 물론 그 해설서에 분명히 터널 설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약간 그건 개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설계할 때 경계부하고 이행부에 대한 그 노면 희도를 어떻게 잡고, 그죠? 이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그 설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실질적인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설계 기준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보십시오. 2번에 보시면 표 1인데 이거 표 1자를 좀 지우십시오. 표 1이 아니고 그냥 표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경계부에 평균 노면 희도가 있고, 그 경계부에 노면 희도 조절 개수 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평균 노면 희도 개수를 일단 잡아야 되겠죠. 평균 노면 희도, 그죠? 경계부 쪽이요. 경계부 이제 차가 들어가는 그 최초의 입구 부분이죠. 경계부 평균 노면 희도, 그죠? 여기는 이제 결국은 2입도 원추형, 시야각 내에, 그죠? 시야각 내 하늘의 비율이죠. 이 하늘의 비율, 이거를 이제 몇 프로냐, 이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설계 속도인가요? 설계 속도고요.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여기 이제 평균 노면 휘도를 일단 선정을 하는 거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면 휘도 조절 개수라는 게 또 있죠. 노면 휘도 조절 개수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터널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길이가 어떻게 되냐, 속도가 어떻게 되냐, 차량 속도요.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 반사율 이런 게 있나요? 반사율에서 다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노면 휘도 조절 개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휘도가 만약에 100 정도다. 근데 여기가 이제 차량 속도가 빠르다 이러면 이거 50% 적용하라. 그러니까 이 휘도를 100 곱하기 이제 0.5 이렇게 곱할 수 있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100 곱하기 1 이렇게 곱할 수 있죠. 이 값들이 이제 노면 휘도 조절 개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노면에 대한 그 휘도, 평균 노면 휘도 값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속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사율을 통해서 이게 이제 노미 휘도 조절 개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계부의 그 노미 휘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경계부의 조명 설계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부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전체 길이는 정지 거리와 같거나 이보다 이제 길이 된다. 경계부 전체 길이가. 정지 거리라는 거는 어떤 그 표준의 장애물을 딱 발견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죠. 요거는 이제 차량의 속도에 따른 우리 정지 거리가 다 나와 있죠. 그죠? 그 정지 거리보다 같거나 이보다 길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경계부의 조명 수준은,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경계부 처음부터 중간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경계부의 초반, 이 경계부의 초반 얘기다 보면, 요 그림으로 봤을 때 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우리 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딱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경계부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중간 2분 1 지점까지는, 여기 이제, 경계부의 이 첫 번째 부분의 노미 휘도랑 거의 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절반 이후를 지나가면 이 경계부의 휘도가 선형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계부의 끝에 좀 갔을 때는 경계부 휘도의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감소합니다. 여기가 이제 경계부 휘도면 이거의 한 40%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설계가 된다라는 거죠. 경계부 부분은요. 경계부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휘도를 높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야외 환경이잖아요. 야외 환경에 이제 차량 운전자가 야외에 명순회에 지금 수능이 돼 있죠. 명순회에 수능이 돼 있기 때문에 휘도를 높여야 됩니다. 휘도를 높이면서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감각, 그러니까 눈에 대한 어떤 뭡니까? 감각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암순 곡선 있지 않습니까? 암순 곡선. 그죠? 암순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암순행이 되고 다시 명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의 감각도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눈의 감각도 올리니까 여기서는 비록 휘도가 낮아도 이 휘도나 광속 발산도죠. 이게 낮다 하더라도 이미 감각도가, 눈의 감각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휘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명순에 수능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노미 휘도를 크게 가져가야 되고, 수능이 되면 될수록 우리 눈의 감각도가 올라가니까 비록 노미 휘도를 낮게 하더라도 감각도가 높기 때문에 이 터널 안에서 수능 시간이 충분하면, 그죠? 휘도를 이제 서서히 낮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부에 대해서는, 이행부는요, 요 공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 여기 그림 1이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행부의 단계별 그 휘도 값은 이행부요. 요거는 이제 경계부 휘도에다가 1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4성. 요렇게 이제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따라서 서서히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거죠. 지수함수적으로 이행부 쪽에서는 요 시기에 의해서 감소가 된다는 걸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계단식으로 됐다, 계단식으로죠.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계단식으로 됐을 때, 이 곡선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곡선 밑으로. 여기 이제 한계값이거든요. 이게 노미 휘도의 한계값이니까 이 곡선 위로 노미 휘도 값을 잡아야 되지, 이 밑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항목에는 요것도 좀 바꾸고 싶어요. 이게 그림 1로, 그림 2가 아니고 그림 1이죠. 요 그림입니다. 제가 뭐 하다 보니 탈자가 좀 났네요. 그림 1과 같은 곡선형이 아닌 계단형일 때는 모든 위치의 휘도가 이 값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자, 이 값이죠. 이 직선값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계단 형태로 됐을 때. 이게 만약에 계단으로 됐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계단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밑으로 가면 안 된다. 밑으로. 이게 만약에 계단이 돼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휘도값을 잡을 때. 아시겠죠? 반드시 이게 이제 요 부분 이상으로 휘도를 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요 공식, 개념, 반드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조명 설계가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 기본부 조명에 대한 휘도 값은 요 설계 속도에 따라서, 터널의 또 교통량에 따라서 이 휘도 값이 다 달라진다. 전에는 이게 휘도가 어떻게 됐었죠? 이게 설계 속도가요. 60, 80, 120이었나요? 그죠? 120이 됐었죠. 이 설계 속도가. 이게 바뀌었죠. 2019년도 오면서 터널 조명 KSC 3703이죠. KSC 3703에 이 터널 설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4개로 수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이거 이미 다 바꿔가지고 스타디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그 기본부의 그 노무 휘도가 이 설계 속도에 따라서 또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또 이게 교통량이 많아지고 설계 속도가
이 빠를수록 휘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안전을 위해서. 그죠? 그런 개념이고, 요 기본부의 휘도도, 결국은 이제, 이게 터널이 길어가지고 수능이 되어 나가면 이 휘도 값이 어떠합니까? 이 휘도 값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계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출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구부는 이 끝쪽 있죠. 출구부는 이 끝에 출구 접속부에서 20m 앞인가요? 20m 앞에서의 그 휘도값이 기본부 휘도값에서죠. 이 출구 끝에서 20m인가요? 여기 앞에 휘도가 기본부 휘도값의 몇 배요? 5배죠. 이게 이제 가이드고, 이것도 역시 이제 터널의 길이 길면 이 기본부 휘도값의 2분의 1을 해가지고 다시 5배로 하는 거, 그죠? 그것들이 이제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암수능이 충분히 되면 출구 접속부나 출구부 쪽에서도 휘도값을 그 표일의 값의 2분의 1을 할 수 있다.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동기전동기, 동기속도와 기동방식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동기속도요. 뭐 동기속도라는 거는 뭐 심화 수준 되고, 동기전동기라는 거는 이 회전자 있죠. 회전자에서 발생되는 회전자계. 이 동기기는 전부 다 고정자 있죠. 고정자. 즉, 이제 회전자가 고정자죠. 그죠? 이거 내가 수업할 때 설명 다 해드렸죠. 이런 것들. 들어가고 나오고, 크로스 도트. 그죠? 크로스 도트. A상, C-C죠. 그죠? 자, 그래서 A상에 이렇게 우리가 전류가 들어가겠죠. 3상이 거죠. 3상이 IA, 여기 이제 IC, 이제 IB가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회전자기를 이렇게 공급해주면 이 회전자가 회전자기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 회전자가. 그죠? 이때 회전자는 보통 이제 계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정자는 전기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소형 빼고 중대역의 동기전동기들은 전부 다 회전 계장을 씁니다. 그죠? 자, 아까는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죠? 자, 이때 이 회전자기하고 똑같이 돌아갈 때만이 어떤 뭡니까?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는 반주기마다 회전자기가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죠? 이게 회전하지 못한다. 내가 회전하는 길을 설명할 때 상세히 다 설명해드렸죠. 이 오른손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자기가 어떻게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안에 회전되고 하는 거, 그죠? 수업할 때 설명 상세히 다 해드리고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드릴 수 없고, 반드시 이제 외부의 회전자기를 걸어주면, 반드시 이제 회전자의 뭡니까? 이 대자체는 절대로 자기 혼자 기동을 못하니까 외부의 보조 기동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 회전자를 처음에 스타트 시켜주는 거죠. 스타트 시켜서 일단 회전을 시켜 좋은 상태에서 외부 회전자기에 의해서 이제, 그죠? 이 같은 어떤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어떤 기동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 회전자를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 회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자기기동법. 자, 자기기동법은 유도전동기 이용합니다. 유도전동기 원리, 그죠? 유도전동기의 원리인데 이게 농형이죠. 농형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여기 이제 고전자, 전기자에, 우리 이제 계통의 전압강화죠. 그죠? 이 전압강화, 즉, 우리가 이제 기동할 때 기동전력이 크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자, 전동기, 그죠? 동기전동기든, 그죠? 뭐, 직류전동기든 간에, 유도전동기 간에, 일단 회전하는 부분이 2차잖아요. 그죠? 그 2차 임피던스분의 2차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전압으로 가하게 되면, 전전압으로요. 그러면 기동전류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동전류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 전압을 약 한 30에서 한 50% 정도 범위로 감전압 시키죠. 그 이제 기동할 때 전압을 이 기동장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전기자 쪽에서 이 전기자 부분이죠. 이쪽으로 버렸나요? 이 전기자 부분의 전압을 30에서 한 50% 정도로 감전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제 이렇게 30에서 50% 정도의 전압을 감전해서 기동을 시키고, 그죠? 여기 이제 저항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이 회전자의 계좌법이죠. 이 회전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제동고선 있죠. 제동고선. 이런 제동고선을 이렇게 팝니다. 그럼 제동고선을 파면 여기 이제 회전자기를 주지 않습니까? 회전자기를 이쪽으로 주게 되면 이 회전자기의 자속이 이 제동고선에서 끊어지죠. 그죠? 끊어지면 E는 마이너스 ATT분의 D파에서
이 제동본선에서 뭐가 발생됩니까? 유도기전력이 발생되죠. 유도기전력이. 유도기전력이 발생되니까 다시 유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유도전류에 의한 어떤 전자력이 다시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자력에 의해서 이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도가 동기 속도의 한 95% 정도의 동기 속도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저항회로 이쪽 회로를 끊어버리고 여기 이제 직류전류를 여기다 공급하는 거죠. 이 회전자 부분에 직류전류를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서 이 회전자를 이제 돌리는 거죠. 기동할 때만 요 저항회로 요걸 통해서 농용 유도 전동기의 원리로 회전을 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동기 속도의 한 95%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직류전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기기동, 셀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법은 이 기동 전동기를 가지고 동기 전동기를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기 기동을 못하니까 어떤 하나의 외부의 전동기를 가지고, 저 기동 전동기를 가지고 동기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그죠? 이 동기 전동기가 이제 어떤 동기 속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기 검정기를 통해서 이 계통에 이 부분하고 동기가 되는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이쪽 기동 전동기를 떼고, 그죠? 여기 동기 전동기를 이제 동기 전동기의 이 부분, 이 마그네트 부분을 S1을 주는 거죠. 동기가 되면 S1을 투입하고, 그럼 이제 동기 전동기가 동기 발전기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운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을 시킬 때 요 기동 전동기를 가지고 이 동기 전동기를 운전을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동기 속도까지 돌아오는 그 확인을 어디서 하냐면 동기 검정기에 사고, 동기 검정기를 통해서 동기가 확인되면 이 S1을 이제 투입을 시킵니다. 그죠? 동기가 돼야 이제 위상차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얘 부분하고. 이것도 발전기죠, 사실은. 여기도 사실 한전 발전기잖아요. 한전 발전기. 여기는 이제 동기 발전기고, 두 개의 발전기가 사실 병렬 운전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할 때 위상이라든지 전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위상하고 전압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죠? 뭐 전압이 다를 때, 위상이 다를 때, 그죠? 뭐 그런 것들 이미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요. 왜 위상을 맞춰주느냐? 그런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하에서 기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부하 기동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되죠. 초동기 전동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도 동기 전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유도 동기 전동기 방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전기자 부분 있죠. 전기자. 운전 중에 이 전기자에 우리가 이제 전압을 인가하죠. 전압을 인가해버리면 여기 이제 아까 그 회전자 있죠. 즉 계좌 있죠. 이 계좌에 이 제동본선 있죠. 그죠? 이 제동본선 쪽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지어버렸네요. 여기서 이제 자기력선을 준단 말이죠. 자기력선을. 이렇게 자기력선을 주면 이 안에 아까 회전자 있었죠. 회전자에 제동본선이 코일이다. 이게 코일이거든요. 코일. 그죠? 이게 이제 권선이다. 권선. 그죠? 그러니까 이 코일 쪽에서 자기력선을 이 코일, 즉 제동본선에 있는 그 코일이 이 자속 파이를 끌어주거든요. 이 자속 파이의 변화를 주니까 파라데이 법칙에서 E는 NTD와 D파이지 않습니까? 이 코일 쪽에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자속을 끌어주니까 이 자속 변화가 생기죠. 그 자속 변화가 생기면서 이 제동본선 쪽에 여기 이제 전압이 유기된다. 그죠? 이 제동본선에 전압이 유기되면 제동본선에서 전압이 유기되면 당연히 유도기전력이 발생돼 유도전류가 발생이 되죠. 그죠? 유도전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전자력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방식이 초동기 전동기 방식이고요. 그다음 유도동기 전동기 방식은 이때는요. 농형이 아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로 가지고 기동을 시킵니다. 동기 전동기를 자기 자체에서 회전을 못 시키니까 외부에 기동할 수 있는 기동 장치를 붙여주는데, 그때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구조를 해가지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원리로 가지고 회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동기 속도에 가면 다시 이제 이 여자기 쪽에 직류 전류를 공급해가지고 돌려버린다. 앞에 우리 자기 기동법하고 똑같죠, 그죠? 자기 기동법도 아까 제동건설에서 유도전류가 발생돼서 거기서 마치 농용 유도전동기처럼 회전이 되면 그 동기 속도의 한 95% 정도의 동기 속도로 가면 직류전류를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이 이거 역시도 그렇게 회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유도동기 전동기 타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슬립링이죠. 이 슬립링을 통해서 2차 기동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동을 합니다.
권선유도동기 원리를 이용해서 기동을 해서 이게 이제 기동을 한 다음에 동기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여자기 쪽에서 여기서 이제 직류전류를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죠? 전부 다 뭡니까? 그 회전자에 직류전류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직류전류를 회전자에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유도 동기 전동기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LDC 모터의 원리 및 장단점. 이거는 뭐 수업할 때 내가 설명했던 거고, 그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일반 DC 모터하고 BLDC 모터의 구조도가 다 그려드렸죠. 그래서 BLDC 모터는 직류전동기에 브러쉬하고 정류자 이런 것들이 없는 모터다. 그래서 브러쉬가 없는 그런 모터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옛날에 내가 설명할 때, 그죠? 이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걸 상용을 안 시키니까 미국 애들 특허를 가져가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이 소형 모터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소형 모터 이런 조그마한 이 모터에 이 BLDC 모터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적용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가 나왔냐면요. BLDC 모터가. BLDC 모터가 예, 110회 1-10종 나왔네. 110회. 110회 1-10종 나왔는데 129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약간 신기술 개념이죠. 일반적인 어떤 직류 전동기에 비해서. 요 앞에는 이제 직류 전동기 쪽이 한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의 경향을 보시면 이제 모터 쪽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모터 쪽을 잘 모르면 좀 짜증이 날 수 있다. 합격할 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유도전동기 원리, 삼상 유도전동기 원리, 단상 유도전동기 원리, 직류전동기 원리, 동기전동기 원리 이런 것들을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어영부영 잘 모르고 기술사를 내가 합격하겠다. 그럼 나중에 후배들이 막 물어보면 그죠? 대답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요. 자,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내가 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권선을, 여기 이제 W1,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연구자석이 있죠. 연구자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연구자석을 가지고 돌린다. NS, 그죠? 여기 이제 N이 있고, 만약 S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여기 이제 W2로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선을 W3로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여기 이제 디코더 헤어에 들어가는 거죠. 디코더 헤어, 그죠? 디코더 헤어 들어가죠, 이렇게. 이 권선을, 그죠? 이 디코더 헤어 이제 들어가고, 이 권선을요. 그 디코더 헤어 이제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이런 그 디코더 헤어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Q1, Q2, Q3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일단 연구자석의 위치를 누가 알아내냐면 여기 이제 센서가 있죠, 센서가. 여기 S1, S2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센서가. 그죠?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 역시도 여기 이제 디코더로 들어가는 거죠. 디코더 쪽으로. 디코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 센서라는 놈들은 뭐를 역할을 하냐면 이 지금 연구자석의 위치를 센싱하는 거죠, 위치를. 그죠? 위치를 센싱해서 이 W1, W2, WC에 대한 직류전류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센스가 연구자석의 위치를 파악해서 W1, W2, W3에 예를 들어 W1 항상 직류전류는 두 개의 코일의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W3는 오프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뭐 오프 또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오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 오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권선 중에서 두 개의 권선에다가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개의 권선은 항상 오프 신호를 줍니다. 뭐를 통해 가지고요? 이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돌 때마다 60도 각도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360도 한 번, 360도 하나 회전을 하면 6스텝으로 회전한다. 6스텝. 보통 6스텝 회전 방식을 많이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 첫 번째가 이렇게 하면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두 번째 돌아가니까 NS 이렇게 바뀌겠죠. 제가 이제 회전자만 지금 그립니다. 이렇게요. 회전자가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회전자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NS 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SN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죠? S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랬으니까 SN 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NS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돕니다. 딱 도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원래 내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때 항상요 이걸 여러분 뭐로 보셔야 되냐면 이때 이제 회전할 때 코일에 지금 양쪽에 내가 이 두 개의 코일에 전원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코일이 있는 쪽이 지금 여기고, 센서가 지금 보면, 여기 보시죠. N쪽에는 센서가 하나 있죠. 센서가 하나 있는 이쪽에 지금 이 코일에서 전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찾을 때, 이 센서가 한 개 있는 이 연구자석의 위치가 어디냐죠? 여기 지금 센서가 두 개 있죠. 그럼 여기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센서가 지금 N극을 지금 확인했죠. 그래서 N극을 확인하면, 자, 봐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타임 차트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타임 차트.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홀 센서 H1하고 H2, H3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N극을, 우리 N을 우리가 이제, 로우라고 보자, 그죠? 로우라고 보고 S를 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푸트하는 거죠. 이걸 가정합니다, 가정. 아시겠죠? 이렇게 가정하면 H1, H2, H3예요. 자, H1에서 볼 때, H1이요. 자, 여기는 S1, S1. 아, 여기 홀센스니까, 우리 책에는 H1이었는데, 그죠? H1. 여기 이제 H3 했죠. 자, H1 보시죠. H1. H1은 지금 S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는 거죠. 하이. 아시겠죠? 하이. 이거 이제 차트로 읽은다. 플러스. 그죠? H2로 볼까요? H2요. H2는 지금 N에 와 있죠. N에 와서 우리 푸트를 했지 않습니까? N은 로우라고. 로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이로를 찾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이게 하이 맞죠? 이게 로우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홀센서 3요. 홀센서 3 볼까요? 홀센서 3는 여기 있죠. 아, 여기 있네. 그죠? 여기, 홀센서 2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로우 맞나요? N쪽이니까. 여기는 S쪽이 있죠. S쪽이 있으니까 하이죠. 무슨 알겠죠? 하이, 로우. 아시겠죠? 이렇게. 왜 하이로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된다. 그죠? 일단 센서를 이렇게 놔뒀을 때, 그죠? 여기 이제 S에 와 있으면 이건 하이. 그 다음에, S에 와 있을 때 하이, N에 와 있을 때는 로우 이렇게 이제 푸트를 한다 이거죠. 자, 일단 이런 어떤 위치를 읽었죠. 자, 여기서는 이런 연구자석의 위치를 이렇게 센서가 읽었습니다. 읽어서 이 디코더에 줬죠. 그럼 디코더에서 다시 어디로 전력을 주냐 하면 W1, W2, W3에다가 여기 직류전을 준다 이거죠. 아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한번 봐보죠. 자, 직류전을. 자, 봐보십시오. 여기서 이 지금 센서 하나 있는 부분에 두 개의 권선이 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데, 자, 봐보십시오. 이게 만약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 회전을 가정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방향을 안 돌차도 상관없어요.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 if 가정을 썼어요. 자, 이렇게 돌면, 자, 이 N극이 돌라고 그러면 이 권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선은요. 자기장이든 전기장이든 쿨링의 법칙이 성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극이면 잡아당기죠. 반대극이면, 같은 극이면 밀고, 반대극이면 잡아당기죠. 그럼 얘가 회전하려면 얘하고는 극성이 어떻게 돼야 되죠? 반대극성이 돼야 잡아당기죠. 앞에는 잡아당기죠. 그럼 이게 N극은 우리 항상 플러스잖아요. 우리가 자석에서. 그죠? 그럼 이 권선은 마이너스이 와야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흡입력이 발생이 돼야 돼. 흡입력이 이게 이제 이 W3 쪽에 흡입력이 와서 회전을 시키주는 흡입력이 와야 돼요. 그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W2는 이게 N극이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럼 자석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자석으로 따지면 얘는 플러스가 와야 밀죠. G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잡아 당겨야 회전하잖아요. 여기서 밀어버리면 이쪽으로 오고, 그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기는 흡입력이 생기고 여기는 이제 반발력을 제어를 시켜준다. 반발력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봐보시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아까 W1은 여기 전원이 안 들어갔죠? 그 W1은 오프죠? 여기 직류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W2는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어요. 이 W2는 아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죠? 하이 전원이 들어가는 하이 전원이. 그 다음에 W3는 여기는 마이너스로 있죠. 이렇게 직류가 들어온다. 그죠? 아시겠죠? 로우. 예? 이게 플러스가 들어가고 이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6스텝마다 회전하는 거죠. 이게 BLDC 모터의 원리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6가지 다 설명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BLDC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자, 일단 내부 구성은 센서하고 고정자 구성으로 구성이 되고, 항상 회전은 두 개의 권선에만 전류가 인가되어서 회전을 시키고,
6스텝으로 회전하는 그 6스텝 전파 구동 방식을 이용한다. 자, 그 밑에 여기 이제 회전하는 예를 제가 실제로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놨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요 내용 그죠? 자, 요런 내용이 되고 자, 봐보시죠.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브러쉬가 없다 보니까 브러쉬에서 마찰, 이런 마찰의 유도장애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노이즈, 그죠? 브러쉬가 항상 그 마찰하죠, 그죠? 마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소음 이런 게 없다. 그 다음에 이 브러쉬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브러쉬 교체에 따른 수명 이런 것도 길어지고 이 브러쉬의 마찰에 의한 손실 이런 것도 없어지니까 효율이 좋아진다, 그죠? 자, 이런 그 고속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보통 자석을 히토르 자석을 많이 쓰거든요. 히토르 자석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자석을 연구 자석을 쓰다 보니까 이 저관성화 시킬 때 좀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대용량 모터의 제작에 한계가 생긴다. 그 다음에 반도체, 아까 그 디코더 헤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격이 이거에 대한 브러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명적인 영향은 좋지만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재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죠? 이런 장단점도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한 핫스팟의 원인과 영향 대책. 핫스팟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모듈 있죠. 모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음영이 생긴다든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태양전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전기 에너지가 그 핫스팟이 생긴 쪽으로 역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역바이어스, 그죠? 그렇게 되면서 모듈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양전지의 등가해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광생성 전류죠. 광생성 전류, 그죠? 전류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다이오드가 이렇게 표시돼. 이거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호 기본서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션트 리액터가 있죠. 병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직렬장이 있죠. 그죠? 직렬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상호 기본서에 다 나와 있죠. 이게 만약에 핫스팟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 저항이 커집니다. 직렬장이. 이 직렬장이 커지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이 직렬장은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되죠. 이론적으로는 이 직렬장이 거의 제로에 되고 이론적으로 병렬장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안 되죠. 그죠?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 쪽으로 이 전압 전류가 걸려야 되는데 이 저항이 병렬장이 커버리면, 이 병렬장이 낮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면 이 출력 쪽으로 전류가 적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팩터 이런 게 작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핫스팟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모듈 같은 데 이제 그늘 같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셀을 하나하나씩 뜯다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음영이 생겨버리잖아요. 음영이 생겨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이오드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역으로 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역으로 되버려요. 역으로.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원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들어가지 못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전압 전류가 걸리면 이쪽으로 전류가 쭉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저항이 이렇게 커집니다. 역으로 지금 걸려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음영 같은 게 생겼을 때, 음영 같은 게 생기면 이걸 리버스로 되면서 아까 직렬장 있죠? 이 직렬장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데 저항이 크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발열은. I죠, R이죠. 그죠? 자, 이 직렬장이 커버리니까, 물론 전류는 감소하죠. 전류는 감소하는데, 여기 이제 직렬장이 커버리니까, 여기 이제 뭡니까? 열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열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모듈에 퇴색이 된다든지, 뭐 이게 파손이 된다든지, 출력이 저하된다든지, 그죠? 출력이 저하된다든지, 필팩터가 적어진다든지, 아까 직류 전류, 숏 서킷 되죠. 이제 단락전류 이런 게 작아진다든지, 그죠? 뭐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단자에 걸려있는 모든 전기에너지가 이쪽으로 지금 이 전기에너지가 이쪽에서 소모되는 거죠. 소모되면서 이 지금 이 스트링 전체에서 발생된 전기에너지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전압이 걸리면서 이쪽에 이제 전기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열로 발생되는 거죠. 열로 발생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요. 자, 다음에 이제 핫스팟이라는 것은
이 핫스팟을, 이 역바이어스를 생기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음영입니다. 그늘이죠. 나뭇잎이 떨어졌다, 뭐 산에 뭐 이렇게 음영이 생겼다, 건물에 그 그늘이 뭐 태양광 모듈 쪽에 음영이 생겼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 음영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핫스팟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에 뭐 오염 물질이 뭐 있다든지 또는 태양전지 각각의 어떤 그 태양전지 자체의 어떤 편차, 약간의 이제 편차가 나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결선이 잘못됐다든지, 스트링 내에 태양전지의 어떤 연결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뭡니까? 핫스팟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직렬 저항이 증가된다는 아까 RS 값들이요. 그 다음에 침균율, 필팩터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출력분해, 그죠? ISC, 보요십의 VM, IM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필팩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시멈 전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죠? 이런 전류들이. 그러니까 전류가 적게 나오는 거죠. 쉽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출력 특성 곡선을 보면 보통 보면 이렇게 여기 전류가 나오고, 그죠? 여기 이제 전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류값은 좀 적게 나옵니다. 많이. 그러니까 전압값은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적게 떨어져요. 전류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도 좀 다운되고 전류는 더 많이 다운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출력 자체가 저하된다는 거죠. 발전량이 저하된다. 즉 다시 말해 필팩터가 저하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요. 여기 이제 결국은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여기 이제 뭐가 달려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달리는 거죠.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죠, 그죠? 역으로. 이렇게 이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걸려 있으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전된 전력이 이쪽으로 쭉 발생이 되는 거죠, 전류가. 그죠? 그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지 못하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때는 이 태양전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쪽으로 전압 전류가 걸리면서 전력이 이쪽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음영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다이오드만 싹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바뀐다 했죠. 이 다이오드는 음영이 생기면 핫스팟이 되면 역바이어스로. 그죠? 여기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요?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전력이, 딱 아까 여기 이제 문제가 됐죠. 핫스팟이 생기면 이쪽에 이 전체적인 출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여기는 지금 정상이죠. 여기 정상이죠. 그래서 이쪽이 정상인 다이오드의 전력을 빼내서 이쪽으로 바이패스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력이 빼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고 이걸 핫스팟, 그죠? 또는 음영, 그늘, 뭐 이런 등등의 쇠가 똥을 산다든지, 그죠? 나뭇잎이 요 모듈에다가 영향을 준다든지, 요 셀에 이런 셀 자체가 여기가 좀 특성이 좀 다르다. 우리 파워 토런스라는 공부했었죠. 파워 토런스. 우리 연구학 교재에 있었죠. 그죠? 파워 토런스에 대한 문제점.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어디죠? 스트링의 불량한 이런보다는 약간 편차. 요거 있는 거죠. 편차. 요런 거죠. 태양전지의 특성 편차. 이게 파워 토런스거든요. 파워 토런스 같은 게 약간 차이가 날 때, 전지 간에 약간 차이가 날 때도 이런 핫스팟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요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고요. 대책들은 우리가 이제 결국 바이패스 다이오드 이 그림을 그리자고 설명해 주면 좋죠. 내가 일일이 그림을 못 그렸지만 시험 나갔을 때는요. 여러분 달랑 이렇게만 쓰지 말고 결국 핫스팟이 생겼을 때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게 핫스팟이 이렇게 대책이 되는지, 핫스팟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 외엔 다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먼지를 제거한다든지 어레이 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해가지고 앞어레이가 뒤어레이 쪽에 그늘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 자,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폭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요 폭력 발전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은 뭐 일반적이 똑같습니다. 요거는 뭐 너셀이라는 건 우리 전기 장치를 이렇게 담아놓은 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동력 전달 장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너셀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속기는 속도를 증가시키죠. 보통 이거는, 정속도 운전 방식에서 많이 적용시키죠. 보통은 이제 브레이드가 있잖아요. 브레이드. 이것도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연구반 기본서 할 때 이 기어 방식하고 기어레스 방식을 설명을 상세히 다 있잖아요. 이 브레이드 쪽에서 정속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유도발전기가 있다. 유도발전기가. 인덕션 제너레이터죠. 그럼 이 유전동기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1800rpm이라든지 이런 속도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속도가 정속도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속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서서히 회전하기 때문에 고토크 저회전이죠. 그리고 고토크 저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아를 큰 기아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이 발전기 쪽에는 고속으로 회전하요. 저토크 고회전이니까 여기 기아를 어떻게 합니까? 작은 기아 쓰는 거죠. 그죠? 작은 기아 써서 여기 속도에 맞춰주는 정속기를 달아주고 말 그대로 속도를 올려주는 정속기를 이 기아로 가지고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계통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왜? 이 전력계통의 전압주파수에 이미 이게 떼서 맞춰주는 거죠. 유도발전기에서. 인덕션 모터에서요. 근데 이제 가변속 운전 방식이죠. 가변속 운전 방식은 이 브레이드가 항상 가변속으로 도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싱크로너스 모터를 쓰죠. 동기발전기를. 동기발전기를 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전압주파수 같은 게 주파수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력계통에 연결할 때 뭐를 만들어줍니까? 여기다가 인버터 설치하는 인버터를. 인버터를 설치해가지고 이 인버터에서 전력계통의 주파수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 전력계통의 주파수하고 같은 쪽으로 이 주파수가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 주파수랑 그죠? 그걸 맞춰서 반드시 인버터가 들어가는 형태가 가변속 전동기 타입이고 이거는 이제 정속도 방식은 여기 이제 기어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아는 결국 발전기에서 요구하는 그 회전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장치다. 브레이크는 날개니까 그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뭡니까? 회전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타워는 뭐죠? 잘 아시는 게 지지물이죠. 브레이크, 뭐 회전자 이런 걸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전축 이런 거죠. 여기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다 회전축들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발전기들은 그죠?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물 형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키 타입하고 모노파일하고 그래비티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약 1m, 직경이 1m면 크죠? 이런 구조물 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하는 타입이 제키 타입이고 이걸 말고도 하나 파일을 하나로 막는 거죠.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제 설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비티 타입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시키긴 하는데 요 내용들을 약간 조금씩 보완한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을 우리 카페를 통해 가지고 PDF로 내가 다시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키 타입은 제작할 때는 좋긴 하죠. 운바이라든지 구조안전 경제성적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키 타입을 많이 선정합니다. 근데 모노파일 방식은 결국은 이 부분 경제성이 나쁜 거죠. 그죠? 경제성이 나빠서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 이것도 뭐 이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죠? 그래비티 타입 방식도 이거의 중요 방식은 이 제킷 방식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제킷 방식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구조물로서는 가장 경제성도 좋고 다른 어떤 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킷 방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